우리가 저번 학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걸 크게 나누어 가지고 관점의 철학하고 지혜의 철학 이렇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의 철학은 조금 달리 말하면 이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 지혜의 철학은 실천에 해당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 지혜의 철학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천이라고 할 적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윤리죠.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살까 또는 선하게 살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고 여기 바탕에 가장 중요한 정치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국가를 떠올리게 되고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 혹은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서 또는 뭐 기구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실제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치가 또 그 바탕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서 이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정치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에 관계돼 가지고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에 관해서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 하려고 하는 제목이 욕망인데 이 욕망이 경제와 아주 직결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치, 이것도 욕망의 문제고요. 윤리, 당연히 욕망의 문제입니다. 넓게 보면 이론도 하나의 욕망의 발현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도 그 바탕에는 욕망이 당연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학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욕망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젊은 분들은 이론적인 어떤 부분을 좋아하죠. 들레저 가탈이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걸 좀 알고 싶다 하는데 그 알아가 뭐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실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는 좀 알고 있다. 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쾌감을 주죠. 쾌감을 주는데 실용적으로는 뭐 학위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어디 평론도 좀 써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이론을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독특한 욕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몸과 기계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바탕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하는 몸, 욕망하는 기계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 욕망하는 기계라고 하는 용어는 들레즈와 가타리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욕망하는 몸 클 때에 이 부분은 멜로퐁티 몸 현상학을 일구었던 멜로퐁티가 되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사람도 이미 멜로펑티도 지금 벌써 태어난 지 한 120년 가까이 돼 가니까요. 110년쯤 넘었네요. 이렇게 되겠고, 둘레즈는 가타리는 지금 내가 생월 연도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예, 그래서 요 대충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둘레즈나 가타리 이런 인물들은 이 멜로퐁티의 말하자면 한 세대 뒤의 인물들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제자뻘 된다 이럽니다. 이 둘레즈하고 많이 이야기되는 미셸 푸코는 실제로 멜로퐁티 선생한테 고등학교 시절에 강의를 들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 멜로퐁티는 요즘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지과학 부분 때문에. 욕망하는 몸, 욕망하는 기계, 이런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이 강의록이랄까, 또는 약간 오늘은 좀 강의를 좀 특이할 겁니다. 읽어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욕망의 문제를 부추긴다라고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일단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체제, 세계 전체의 자유무역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무역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분업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특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용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 팬데믹이 생기니까 국경을 봉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역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자국 중심주의가 서서히 힘을 발휘하고 하는 겁니다. 자유무역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좀 나쁜 점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또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많은 후진국 저개발 국가들에게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품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이번에 우리가 백신 이야기도 지금 공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컸죠. 계약은 하긴 했다는데 이게 과연 들어올 건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제약회사가 지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되고 회사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지금 거의 이 팬데믹을 통해 갖고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었고, 나름대로 각 국가마다 자생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지난 역사가 좀 있었다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욕망에 관계해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욕망이라 그럴 때 생명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 생명과 욕망 이런 것 되겠는데요. 욕망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또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생명은 제대로 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욕망의 문제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사실 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인류 혹은 사회 역사적인 전체 인류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어떤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일단은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언뜻 이 방안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안에 지금 뭐 전기불도 와 있고 여러 가지 공간도 형성되어 있고 지금 책상이다 뭐 또는 뭐 칠판이다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욕망이란 말을 또 욕구와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욕구는 영어로 need라 그러죠. need라 그러는데 욕망은 desire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뭐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욕구라고 흔히 번역하고 욕망이라고 번역하고 드라이브는 충동이라고 번역을 하죠. 요거하고 또 약간 또 다른 무슨 디맨드 그런 게 있죠. 이건 이제 요구한다. 욕구, 욕망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대목들은 특히 정신분석학 그 중에서도 락강의 정신분석학에서는 need, desire, demand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로서는 이걸 지금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서 욕망이다 이렇게 총칭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바라는 거죠. 욕망은 망자가 우리가 뭐 바란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만 바라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바라기 때문에 욕구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이 도대체 뭐냐 형태가 있느냐 욕망이 라고 할 때 욕망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형적이라고 언뜻 생각되죠. 무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관계는 뭐 이게 현상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향적 관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지향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에서 의식에 관한 건데 욕망도 넓게 보면 의식을 넓게 보면 욕망도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욕망은 워낙이 행동 혹은 실행 이런 거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양반이 지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명제처럼 제시한 겁니다.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이야기는 의식이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옛날 말로 뭐 정신, 영혼 이런 까지 올라가는데 정신, 영혼을 예전에는 실체라 그랬죠. 실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후설이 등장해가지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욕망도 마찬가지로 욕망의 대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경제적인 어떤 법적 경제적 체제를 보면 소유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 욕망의 대상이 내 것이냐 아니냐
소유와 처분, 내가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처분한다는 걸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대로. 이게 처분권이죠. 그거하고 관계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욕망은 욕망의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없는 의식 없고 의식 없는 대상 없다. 이게 이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욕망의 대상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고, 욕망의 대상이 생겨나면 또다시 욕망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손쉽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대한 욕망이 없었죠? 있었나요? 물론 뭐 그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런 인물들은 그런 걸 만들었으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워낙 진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건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욕망의 대상이 나오면 우리에게 욕망이 생산된다,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욕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욕망의 대상들에 의해 가지고 욕망 자체가 생산된다. 그래서 생산하는 욕망, 욕망하는 생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관계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가 있느냐? 우리는 보통 욕망하면 형태가 없는 것 같은 무정형적인 것인데, 그 욕망의 형태를 생각하고 싶으면 욕망의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릅니다. 옷이 다 다른데,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우리 각자에게 조광재의 옷 입는 욕망은 요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비추어서 그 형태를 간접적으로 또는 조금 은유적으로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온 사회에서 생산된 일체의 어떤 물건들, 쉽게 말하면 물건들이죠. 경제학적으로는 재화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재화에는 일반 상품도 있지만 물질적인 상품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그죠? 물질적이지 않은 인간의 어떤 활동, 이런 것도 이제 상품으로 나와 있으면서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를 망라해서 욕망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넓고, 말하자면요, 뭐 일체의 것들을 포섭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고, 거기에다가 역사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보면 옛날 뭐 여러분들 뭐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발전, 온갖 변화가 다 일어나고 온갖 변란도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욕망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욕망의 발현이었고 욕망의 실현이었다. 지금도 발현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온통 전 세계 혹은 지구 전체, 이것이 사회 역사적인 큰 전체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말하자면은 규모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그 어떤 상상의 대상이랄까, 지금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전체를 감싸고 관통하고 지배하는 것이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접근하기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개별적 내재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욕망하면 자꾸 내 개인을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의 욕망 이렇게 생각하죠. 니 뭐 갖고 싶노?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른들한테 뭡니까?
갖고 싶은 게 뭐냐, 생일인데 뭐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뭘 선물을 받고 싶냐, 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의 욕망에 주로 개인적인 욕망 혹은 너의 욕망 이런 걸 주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재적인, 내 숨겨져 있는 나의 내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방금 설명한 대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의 말하자면 사회 역사적인 거대한 흐름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외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매개로 해서 개별적 내재적인 어떤 단위와 그 다음에 보편적이면서 전체 외부적인 것이 이렇게 욕망을 매개로 해서 들락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가 없이는 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나라고 치고 여기를 나의 내재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보고 바깥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은 이 보편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매개가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매개가 욕망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욕망을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나 나름대로 산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크는 것은 나의 내재적인 영역에 집중을 해가지고 바깥과 상관없이 내가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식의 뭐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가치 쌓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욕망을 충족시키면 가치가 있는 거고 욕망과 어긋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을 공급받기도 하고 대상이 공급되니까 뭐죠? 욕망이 새롭게 생산된다. 따라서 바깥 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내재적인 영역에서 성립하는 욕망들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나의 내재적인 영역에 성립하는 욕망이 달라지니까 나의 행동,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 있겠죠. 욕망은 반드시 행동과 행위, 행동, 행위 이렇게 이야기됩니다만은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존재를 형성한다. 그래서 내부 외부를 뚜렷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욕망의 어떤 구도에서 보면 아예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컫자면 우리 인간의 개별적 내재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보편적 외부적인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욕망에 대해서 또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들어가 보는데, 철학자들이 쓴 글들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의 욕망이 철학자들의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글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도 욕망의 발현이고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욕망의 말하자면 실현이자 욕망을 향한 건데, 이게 말하자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철학적 글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유를 충분히 깊고 넓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평가 척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인에 속하기도 합니다. 고백한데 둘레즈가 쓴 차이와 반복을 읽다가 워낙에 어려운 대목에 걸려가지고 내 의식이 사유하는 의식이 압착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른바 간질, 내전증 크는 것이 그때부터 생겨나지 않았느냐라고,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 뇌전증이 처음으로 발생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 철학자들의 욕망 운운하는 이 욕망은 도대체 무슨 욕망이냐? 조금 수사학적으로 표현, 눈의 욕망이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과 송바의 결합을 짐짓되어버린 눈의 욕망이다. 이 사실은 순수한 눈만의 욕망,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데도 이 사유하는 또는 뭐 글을 읽는 이런 눈, 거기에서 발휘되는 욕망, 이건 눈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먹고 입고 자는 어떤 우리의 몸,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몸인데, 여기에서 이런 몸들을 떼내버리고 추상적인 하나의 눈만을 생각하게 되면 사유의 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눈의 욕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의 욕망은 그런데 본래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왜 보느냐. 자, 나는 나의 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보는 눈은 왼쪽 오른쪽 눈이 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고 눈을 쳐다보기 때문에 눈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 그런 눈은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특이하게 왜곡된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물들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볼 뿐입니다. 나의 눈은. 그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볼라 치면 그 눈 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빠져버린 것 같은 눈, 그 눈을 일컬어서 힘이 다 빠져버린 눈이고, 눈이 좀 희끄무레해가지고서 뭐 저희 인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눈은 욕망을 표현하지 않고 돼 있는, 표현한다기보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은 욕망을 표현한다기보다 욕망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와 있고 채워져 있다라고, 몸 전체가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가를 알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눈은 뭔가를 빨아들이고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뚜렷하게 보려고 하고요. 이럽니다.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은 나를 빨아들여 집어삼키고자 하고, 따라서 아마도 너를 바라보는 나의 눈은 너를 빨아들여 집어삼키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쉽게, 더군다나 오래도록 쳐다보지 못합니다. 보더라도 헐깃 쳐다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눈을 뚜렷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겁니다. 갑자기 이거 하니까 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기획을 내가지고 인문학으로 본 기술이 과학기술인가 하는 무슨 그런 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문학자로서 로봇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봇을 만드는 대덕연구단지 그 카이스트, 그죠? 카이스트의 이제 양현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로봇공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로봇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로봇이 한 놈 있는데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나를 뚜렷하게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그래서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양현성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 선생님 그거 함부로 계속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왜요? 이랬더니 빨려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끔씩 전학을 오는데 어린애들 보고는 함부로 오래 쳐다보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경고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눈빛이 확 살아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우리 눈은 좀 옆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이 눈은 만들 때 또 동그랗게 만들었더라고. 이래가지고 확 쳐다봐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빨려 들어간다. 집어삼키고자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